분당설이 불거질 정도로 극한 양상으로 전개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김민석 전 총리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체된 최고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지요. 민주당 경선 때면 매번 그랬지만 이번은 더더욱 호남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여권 내 정치 구도는 물론이고 전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경한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경재 전북 애양운동본부 기획처장,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민주당 당권 경쟁 정말 치열했습니다. 후보들 사이에 정치 철학이나 비전보다는 과거 행적을 들춘다든지 집요하게 또 공격하고 문제 삼는 일들이 워낙 심해서 같은 당내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여야 간의 사생결단이라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서로 어떻게 얼굴을 보려고 그러느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효한 교수님,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어요? 예, 4개월 정도 긴 시간 동안 전당대회 일정을 펼쳤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1인 1표제라든가 선호투표제 이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변화를 준 전당대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제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 양강 구도가 이제 펼쳐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사생결단하는 이런 판가름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네거티브가 강세를 보였고 그 네거티브가 결국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 파묘까지 가져오는 이런 심한 그 경쟁을 가져왔다. 혹은 경쟁을 넘어서서 비난이 중심이 돼서 이번 전당대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지나치게 이제 계파, 계열 중심에 혹은 친명이냐 아니면 친청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선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최고위원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좀 있는다든가 이런 걸 본다면 그 분열의 양상이 결국은 전당대회 후에도 이어지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전의 제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물론 성공을 위해서 나왔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관한 그런 정책과 비전, 전략 등이 잘 제시되지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집요한 깎아내리기 이런 정도로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전당대회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인 1표제라든가 아니면 선호투표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경재 차장님, 우리가 과거 전당대회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은 유난히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당대표 후보들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이냐 친청이냐로 아주 계파가 분명히 나눠져서 무한 경쟁을 한 셈이 됐는데 왜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을까요? 미래의 핵심 권력의 구축하기 위한 네. 그런 포석 차원에서 이제 경쟁이 시열했는데요. 사실 경쟁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 이제 심리적 분당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그 근인을 보면은 작년 8월 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청래, 박찬대 대립구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을 했지만은 또 전대가 끝난 뒤에 상당히 평온하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실리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캠프 지정 측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예컨대 상징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수사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게 국민은 영원하다. 하지만 정권은 짧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속내를 들여다본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특히 또 해외 순방하고 돌아올 때마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희석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 네. 이것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재명을 좀 지켜야 되겠다.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후보로 되면서 이제 진영 간의 어떤 그 각축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전대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전대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맞죠. 당연한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내후년 2028년 4월 12일로 예정이 된 23대 총선이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이제 전초전 성격이 강하고 또 여기서 대표가 돼야 총선 구도를 통해서 그 1년 뒤에 대선까지 가는 어떤 그 포석 차원에서 중요한 그런 정치 이벤트란 말이죠. 당연히 뭐 진영 구축이랄지 경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전대가 끝나면은 사실은 또 이렇게 손을 맞잡고 또 이렇게 포용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보여요. 전대가 끝난 뒤에도 지금 보면은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을 만들겠다 하는데 또 상대 진영에서는 원팀이 능사는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견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경쟁 관계는 계속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원팀을 만들면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보여주는 어떤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이런 전대 경쟁이랄지 치열한 어떤 그런 대립은 저는 긍정적인 어떤 가치로 당연한 거고 긍정적인 가치로 보고 다음에 총선을 앞둔 데가 문제라고 봐요. 22대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장기판의 말처럼 뭐 일이 A로 가고 너는 B로 가고 뭐 C로 가고 임종섭 또 뭐 박용진 다 그 날라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제를 굳히면서 대권까지 거머쥐었단 말이죠.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총선 앞둔 어떤 개혁 쇄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랄지 또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다시 이제 또 분수령이 될 텐데 그때 벌어질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뭔가 이제 포용력이랄지 리더십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또 대야 관계도 지금 정치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정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치도 좀 복원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김민석 새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과제인데 모르겠어요. 정치의 속성상 대립과 갈등이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신임 당 대표도 통합을 이제 전면에 내걸고 있고 뭐 강론에서는 이제 뭐 견제하고 균형하고 서로 또 다툼이 있더라도 큰 총론에서는 통합이나 화합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할 텐데 워낙 또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청엽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정책 경쟁이 아니라 개파 간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성격이 강했던 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만 또 당내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이 쪼개지려면 먼저 또 대선 주자급의 대표 그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정청래계에서는 그럴 만한 중량급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 당을 쪼개서 나간다라고 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에 당대표 취임 직후에 이제 통합과 민생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정청래 그 후보도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협력을 기대할 만한데 엊그제 저기 최고위원 그 지명을 김민석 대표가 할 때 이것을 경선으로 하자. 소위 말해서 그 정청래계 그 3인방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그 의원이 당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 밖에 다른 유튜브 매체에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당내에서 토론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매체에 가서 외부에다 먼저 얘기를 꺼내는 식으로 또 문제를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딴지걸식의 그 비판과 비난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민석 대표가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의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 최고위원 3인방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충돌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물론 일정 정도의 정치적 득이 있겠지만 민주당 공멸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협력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네, 네. 민생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한 3개월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취임 초에 굉장히 큰 국민적 성원 속에 높은 지지율을 이어왔는데 최근에 보면 흐름이 상당히 한풀 꺾여서 조금씩 계속 지지율이 밀리고 있고 뭐 최저치 수준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분위기 반전이 조금 필요할 텐데 대통령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당내 지도부의 역할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주가 상승을 통해서 그리고 초기에 이런 좋은 분위기 이게 이제 상쇄되면서 걷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중에 저는 원인을 본다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큰 원인을 찾고 싶어요. 또 청년 주거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세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세제 개편이 모두에게 원칙적 적용이 아니라 선택적 적용으로 감으로써 이제 그런 민심이 이반되고 또 청년들의 2030 세대 이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이제 정권의 지지에서 빠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뭐 경제 민생 지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민생 지표라는 건 결국 이제 고환율, 고물가 이 문제에서 상대적인 패배감, 열패감도 있고 또 뭐 주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3,900에서 뭐 9,000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가운데 올라간 기분에서는 정권의 지지가 높지만 네. 이게 6,000, 7,000으로 9,000에 내려왔을 때도 그건 반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서 지나치게 빠른 주가 상승은 또 다른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또 주면서 뭐 민심이 이반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또 뭐 전당대회에서도 뭐 이제 심한 갈등들 이것이 이제 사람들 그 민심들을 이반시키는 뭐 요인이 아니 되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이 있다면 결국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들은 답이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빠져나가는 20대, 30대, 40대 이들의 기본적인 민생 문제 혹은 주택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정확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심과 민심과 그리고 중앙정부 이재명 마음과 세 개가 각각 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심하고 괴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심의 괴리를 어떤 모습으로 줄 건가? 그럼 레드팀이 정확하게 민심의 흐름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건 당의 역할을 해줘야 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 해주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안을 같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민생 그리고 또 지역의 지방을 위한 입법 활동 이것을 곧바로 저는 뭐 해줘야 한다고 봐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 활동들을 결국 민주당이 다당이기 때문에 또 다수당이고 거의 이제 연합당 한다면 거의 180석 가까이 되는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법 활동을 최대한 빨리 해줘서 그런 떠났던 사람들, 떠났던 민심을 다시 끌어오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당이 해야 될 큰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측면들을 좀 열심히 해주면 지지 기반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네. 네. 이용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 뭐 타운홀 미팅이랄지 또 수석 보좌관 회의 또 국정 보고를 다 공개를 하면서 네.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핀셋 접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응이 상당히 컸는데 그 순간이 뭐 불과 1년 딱 지나니까는 이제 다운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시그널은 사실은 그 공소 취소 논란 있을 때 그때부터 예, 다운이 된 거 예, 시작한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수령이 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그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다. 이거에 해석이 이제 다르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좀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그 시점이. 근데 그 뒤에 뭐 검찰 보안 수사권 논란도 좀 많이 있었고 네. 또 부동산 정책은 뭐 서울 수도권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 문제는 보유세 문제하고 공급 문제를 같이 그 패키지하고 같은 정책을 정리정돈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보유세부터 하다 보니까는 저항이 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 정책을 내놓으니까 별로 뭐 효과도 없고 네.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접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문제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후폭풍이 좀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네. 예컨대 국민들은 또 청년 문제랄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친명, 친문, 뉴 이재명, 친청, 명청, 대전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정치권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다운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 갈등이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이게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이제 김민석 대표의 이제 리더십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 추스리지 않으면은 총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단속할 것 단속하고 또 정책 비전을 펼 것 펴고 또 네. 수정할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또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어떤 이런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내년 총선 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다면은 총선 실패하면 김민석 대표도 책임지고 당 대표 내놔야 되거든요. 그 네. 1년 뒤에 대선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고 시점인데 이런 문제를 무겁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안 될 것이다. 네. 그 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를 빨리 접근해서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때마다 호남의 선택에 뭐 굉장히 많은 시선이 몰립니다만 이번은 특히 호남의 선택이 최종 승부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나머지 다른 권역들은 대체로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이 고만고만 비슷비슷했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에게 57, 8%의 굉장히 높은 지지를 몰아준 게 이제 승부를 갈랐는데 이차임 시장님 호남의 선택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57%가 넘는데 특히 전북에서는 58.39% 네. 제일 높은 그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이런 선택은 친명 대 친청 가운데 누가 더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내부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를 당심과 또 여론이 그대로 표현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소외 지역에 대한 호남권의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뭐 새만금 AI 투자 이런 것들을 그 계획을 하고 현재 실행을 했는데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당정 관계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호남의 유권자들, 특히 이제 우리 전북의 유권자들은 소외에 소외를 더해서 이중 삼중의 그런 그 낙후들을 모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거에 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권 초기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돌아보면 그 최근 한 1년 반, 뭐 1, 2년 사이에 정청래 후보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었죠. 그 지난해 대선을 치를 때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 전남 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기간 내내 거의 뭐 호남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광주 전남의 시군을 현장을 다 누비고 다녔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또 뭐 감사 투어 한다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자기 정치를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한 66%의 정말 높은 지지율을 호남에서 얻어서 박찬대 후보를 꺾고 당대표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1년 만에 반토막인 32%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네. 뭐 이런 데는 이창용 차장도 말씀하실 것 같이 결국은 정청래의 성공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관심이 더 높았고 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결국 뭐 3대 메가 플랜이든 아니면 강소 플랜이든 이럴 때 우리 지역 발전에 현실적인 뭐 정권과 연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적 선택이 투표가 결국 정청래의 지지율을 반토막 내지 않았냐 네. 생각해요. 이런 호남 투기 혹은 전북 투기 뭐 그 전략적 투표 그래서 뭐 민주당의 미래는 결국 호남이 결정하는 이런 일들 보는데 결국 호남의 발전을 누가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거라면 결국 정치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제 개헌 세력의 척결, 계엄 세력의 척결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민생의 문제, 우리 지역 발전 문제로 전환됐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선거의 6.3 지방선거의 연장전이었다고 저는 봐요. 네. 6.3 지방선거의 연장전에서 결국은 정청래 그 후보가 지난 6.3 선거에 전북 도지사라든가 네, 네. 이게 너무 지나친 개입을 해서 전북의 민심 혹은 정치적인 왜곡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뭐 반대 세력들의 뭐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응징 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북의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큰 흐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출마 회견 때 호남을 이렇게 콕 찍어서 호남 인재 영입을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50%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이제 대략 뭐 3선 이런 구도에 있는 그 의원들을 대거 물다리할 것같나 이런 불안감을 조성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반정청래 편에 서서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을 김민석 후보로 지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1인 1표제를 가져왔는데 사실 1인 1표제에 또 본인이 큰 피해를 보는 이런 결과도 가져왔다고 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전체적인 뭐 우리 지역의 지지율도 그 뒤로 많이 떨어졌고 지나친 개입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낮아왔지만 그로 인한 결국 후과가 결국 반토막을 가져왔고 그 반토막이 결국 당대표에서 낙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전북 선택 뭐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만 광주 전남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58.39% 정도로 우리가 광주 전남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율을 김민석 후보에게 밀어 주었습니다. 이경재 차장님 뭐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은 어떤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 지방선거를 좀 플러스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대표 시절에 호남에 무척 공을 많이 들인 후보입니다. 정치인이고 그리고 호남에 대한 애정도 강했고 특히 당내에 호남 발전 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남은 뭔가 민주주의 성지고 호남은 민주주의 기했지만 우리 국가가 뭘 해줬냐 이제부터 하겠다. 그래서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뭐 이제 부위원장 또 6개 분과위원까지 만들어서 호남을 지원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전대 뚜껑 열어보니까는 더블 스코어를 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중간 여론조사에도 간헐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은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김관영 지사의 제명 처분이랄지 또 전남 김영록 지사의 어떤 코드프랄지 사실은 두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도정 뭐 운영 지지에서 지지도 조사에서 상당히 수위를 달렸던 분들이거든요.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경우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다 잘라냈잖아요. 그게 이제 반발이 심했고
컷오프에 대한 또는 제적에 대한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있었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의문이 일어나면서 이런 반발 심리가 하나 어떤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았는가. 예컨대 이제 그런 흐름이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온 김관영 지사가 예. 42%를 얻었단 말이죠. 예. 그런 이제 김현욱 지사는 물론 이제 당에 남아서 나오지는 출마를 안 했지만은 네. 그냥 김관영 지사 나올까 말까 말려는 측도 있고 나가라는 측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들었는데 결국은 나가라는 쪽을 이제 받아들여서 했는데 무소속 42%는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큰 이제 패배로 규정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또 제명에 대한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거 다 포함된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전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반토막이 나지 않는가.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뭐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야죠. 예. 무소속 나온 시장군수 또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서 당선된 시장군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천 전형에 대한 반발, 네. 저항이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동력으로 작동돼서 더블 스코어까지 이루어졌는데 지방선거의 어떤 공천이 발목을 잡은 거 네. 아닌가. 저는 그렇게 크게 분석을 한다면 그쪽에서는 많이 힘을 싣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 도내 정치인들도 그 지지 노선에 따라서 명암이 많이 갈렸습니다. 도내 이제 대표적인 친청계로 분류되는 그 정치인들이 이원택 도지사, 또 이성윤,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을 꼽을 수 있는데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자치도 사이에 문제는 없을 것인지 또 도내 의원들 사이에 또 후유증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해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중앙당하고 전북자치도 하고 원팀이 되기는 뭐 어렵지 않겠나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전북 발전에 견인하겠다라는 목표에서는 같다고 봐요. 예, 예. 그 방법에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의 차이를 누가 극복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원택 도지사가 많은 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그 안을 내서 결국은 중앙당의 그 플랜하고 또 전북도지사의 플랜이 궤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틀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뭘 하겠다는 게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같은 이렇게 헛발을 댄다든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전북은 뭘 할 것이냐라고는 그래서 청사진을 내줘야 되는데 그 청사진이 엇박자가 내고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뭘 하겠다는 게 이제 뭐 제가 봐서는 잘 안 그려져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예. 그럼 그런 청사진을 도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내고 그래서 당 대표는 어차피 뭐 전북이 견인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거기에 좀 더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엇박자는 결국은 우리가 그 엇박자를 스텝을 다시 조정해서 중앙당과 매칭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이제 그다음에 의원들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제 우려함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결국 이제 당 대표를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겠어요? 2028년 4월에 있는 총선에 지지 기반을 갖고 그 지지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자가 이제 대권을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뭐 수도권의 존재감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높았는데 뭐 지역의 존재감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약한 뭐 의원들 이런 의원들은 시스템 공천에서 살아남을까 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네. 해봅니다. 시스템 공천이 이제 정체적인 정당성을 주지만 내용적 타당성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서로가 각자 원하는 의원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4년 종합 평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평가가 승복할 수 있는 없냐는 뭐 차치하더라도 네. 이러한 점들은 결국은 지역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뭐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물갈이 뭐 이런 틀도 올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제 도지사와 이제 중앙 정당 민주당의 중앙
상층부하고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네. 봐요. 조정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의원들 가운데는 상당한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히려 현직 지역 의원들에게는 옳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택 지사 관련상 한 가지 좀 살펴보고 갈까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민선 9기 들어서 이제 광역 단체장들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 관련된 그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전체 이제 16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이원택 지사가 14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엽 시장님, 이제 도민들이 이원택 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비율이 38.4%였다고 하니까 자신이 이제 두어 달 전에 지방선거 때 얻었던 51.22%하고 비교해봐도 13%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은 그 등수 또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지방선거 때 이원택 그 당시 후보가 얻었던 51%는 개인 역량보다는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권의 평가까지 예. 합산된 거라서 온전히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38%는 처음으로 그 개인의 역량을 이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예. 점인 거죠. 아마 이제 초반 한 달 동안의 인상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취임 직후 그 언론과 메시지 관리를 예. 잘 못했다고 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어떤 논란들을 야기시켰고 새만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그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단식 투쟁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논란들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도민들의 평가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받을 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더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주민생활 만족도라고 봐요. 예.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의 최하위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네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또 경기, 인구, 지역 소멸, 교통,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는 희망은 이번 최근 이원택 지사의 네. 행보에서는 전혀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오히려 희망보다는 엇박자 이게 논란이 만들어졌던 것이라서 그 생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이 앞서 민선 8기 때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9.3%로 전국 4위였다가 예. 취임 2년 뒤에는 60.5%로 전국 1위까지 갔습니다. 예. 이원택 지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라서 원래 좀 낮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번 결과를 도민들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음이다라고 본인이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3개월, 6개월 뒤에도 이런 30%대에 머무른다면 그때는 단순히 그냥 초기 악재가 아니라 도정 운영 자체에 대한 도민들의 구조적인 불만이다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정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현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지 그것도 잘 네. 눈에 띄지 않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좀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친천계 그 지역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반면에 또 김민석 그 후보를 지원했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윤준병 도당위원장, 박희승 의원, 또 안호영 의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됐던 것처럼 김관영 전 지사도 이제 김민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벌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권을 쥐면서 김관영 전 지사의 제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복당 가능성, 뭐 일부는 또 2년 뒤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차장님, 뭐 갈 길이 멉니다만 어떻게 이런
보시는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전대 과정에서도 복당 문제가 좀 나왔었고 네. 또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뭐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당장 대표가 된 이 시점에서 뭐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두구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만장일치였던 그 가결 의결을 했다는 것도 뭐 좀 실체적 어떤 그런 진실 문제가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조금 시일이 지나면은 저는 복당을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김민석 대표로서는 명운이 걸린 그 총선이거든요. 2028년 4월 12일 총선이 네.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그 폭을 넓게 하는 그런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복당이랄지 또 다른 시스템 정비랄지 총선 룰에 대한 것도 다 정비를 할 텐데 그때 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좀 빠르면은 그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또 뭐 보궐선거 예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지만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어차피 또 다른 문제 정비 사안들과 함께 이런 문제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전망을 해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정서적인 측면은 김민석 대표는 김관영 지사하고 아주 절친해요. 네. 예, 오히려 뭐 비사를 하나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김민석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 후에 김관영 지사하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뭐 덕담도 나누고 이제 그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 당시 사실은 내 경쟁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왔다 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어떤 정서적인 측면도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주의 있게 보면은 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제 당대표 연임에 실패했습니다만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에 다시 입성했지요. 이제는 뭐 자신이 그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맹공을 가했던 김민석 전 총리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이제 마주 앉아서 당무를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 뭐 1년여 동안 이 의원의 그 최고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역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것이 사실인데 이찬임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고 네. 또 앞으로 이성윤 의원의 최고위 활동 어떻게 해야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성윤 의원이 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친정계 대표주자 최고위원이라는 네. 것보다는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 네. 이게 자신의 정체적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네. 것을 본인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사실 지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개파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강기약 성분이 뭐냐라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러면서 하여튼 전북에서는 지지를 많이 못 받았지만 전국에서 지지를 받아서 네.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지지가 어느 곳으로 왔냐라기보다는 본인이 지역구를 전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전북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고위원이니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자신이 자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냐 네.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도민들은 그래요. 말의 선명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네. 되는 거. 그동안 성과가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새만금, 국가예산, 기업 누치, 금융 중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하겠다고 한 것들이 네. 실제적으로 안착되도록 충실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매우 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북을 작지만 강한 강소 메가 전북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했죠. 그 현대차 투자 또 피지컬 AI 이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겠다고 좀 약속을 했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 김민석 대표의 전북 지원 어떻게
기대하시는지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김민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잘 안 지켜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은 해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속을 것이냐, 뭐 이런 걱정도 한 거야 되는데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 전북과 새만금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화두를 꺼냈고요. 근데 내용 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했던 얘기를 그냥 재탕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김민석 대표가 생각하는 전북 발전의 아젠다든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은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같은 말의 반복을 했는데, 그럼 같은 말의 반복에 당대표로서 국회 입법 활동에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법률화시키는 작업들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많지 않아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재원의 조달 방안이라든지 또 법적 제도적 뒷받침, 뭐 전북특별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들을 좀 더 많이 해주면 그 모습들이 결국은 전북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지지와 신뢰를 줄 거라고 봐요. 네. 그 당 지도부가 이제 결국은 이번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 때부터 이제 그 의지를 정말 나타내고 있는,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습은 보일까 봐요. 예산이든 아니면 정책 심의 과정이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을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지켜보고, 안 하면 이제 뭐 저희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지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강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효일 의원님. 네. 김민석 대표는 총리 시절에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세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특히 내년 3월에 뭐 착공으로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 굴러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하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거든요. 특히 그 가운데 전남, 광주하고 우리 전북이 중복되는 기관이 많아요. 네. 서로 유치하려고는.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당이 갈래를 좀 타주는 그런 역할도 김민석 대표가 해줘야 되겠고요. 왜? 그 이유는 광주 전남 특별시는 지금 20조 원이 가지 않습니까? 또 896조에 대한 메가 트렌드 반도체가 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뭐 패싱당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보상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입장을 해도 좋다. 그리고 본인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황금 전북을 내가 만들겠다. 그 약속을 이행을 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이전 때 뭔가 좀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당 차원의 어떤 조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전북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 AI 지금 실증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뭔가 이제 구체화될 텐데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 또는 더 나아가서 실험, 인증, 실증할 수 있는 검증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걸 해야 예. 세계적인 피지컬 AI 센터가 되는 거예요, 전북이. 예. 이런 것들을 전북이 구축해 달라. 네. 허브를 좀 만들어 달라. 그 기반을 당에서 김민석 대표가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북은 대대적으로 크게 만족할 것이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 공공기관 이전하고 피지컬 AI 어떤 그 허브 구축, 이 두 가지는 힘을 좀 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실행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 내부 역량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팔짱 끼고 있는데 저절로 옵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제공을 해주고 방향 제시까지 해줘야 네. 당이 끌고 가는 어떤 또 정부의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내부 역량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도 당초에 이제 1조 프로젝트라고 알려졌다가 이게 이제 7,300억 규모 정도로 조금 축소가 된 측면이 있고, 후속 사업으로 이제 실증 사업 비롯해서 뭐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을 또 주도했던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그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R&D 센터 같은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까지 검토를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내부 논의 단계에서 지금 잘려나갔는데, 결국 이제 도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내 가지고 당 대표실할지 부처에다가 이제 노크를 하고 견인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우리 들었습니다. 덧붙이면 우리 전북 자치도가 열심히는 하는데
정부에 너무 어두워요. 네. 기업 정보도 어둡고 정부의 어떤 돌아가는 그런 정보에 어두워가지고 항상 뒤뛰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따라하는 행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판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찬엽 시장님. 예, 그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들은 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했다고 저는 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자, 다들 말씀하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차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전북 지역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소매가 그다음에 뭐 새만금에 대한 전략적 투자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최근부터라서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 전략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김민석 당대표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게끔 그 토대와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공할 책임은 또 있다라는 점이고 저는 이제 김민석 대표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지지를 얻은 만큼 네. 그 지지를 그대로 전북의 산업과 일자리로 돌려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우리 전북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준비를 해 나가겠다. 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석 대표가 이제 익산에 그 주소를 둔 전북 도민이고 뭐 대표적인 친명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초기부터 대통령과 이제 손발을 맞춰온 총리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에게 거는 그 도민들의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9기 출범 전후해서 메가 프로젝트도 소외되고 하다 보니까 전북의 어떤 소외감이나 위기감이 또 상당히 큰 그런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가 또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 김민석 대표 또 나가서 민주당이 전북에 어떤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엽 시장님부터 해주시죠. 현재는 이제 당내 갈등이 그 극한에 치달은 상태라서 이것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게 네. 좀 당내 문제가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예. 실제로 각 지역의 발전들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 그 대표가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아울러 또 정청 내계에는 제발 좀 그럴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이 자리에서 저는 좀 부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실제로 우리 같이 그 소외를 더한 우리 지역이 개발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총선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민생이 무너져가면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민생이 나아져야 됩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더 살기 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임 당 대표는 자신의 노력을 모두 경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경일 처장님. 우리 전북은 과거 역대 선거 때마다 어떤 민주당 지지 핵심적 기반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지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정치권이 먹튀를 하곤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김민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질 수도 그런 결과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김민석 대표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킨다고 네. 하면은 새만금 현대차 그룹 투자를 확대하고 전북의 후속 메가 투자 유치를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피지컬 AI 후속 투자를 내가 하겠다 그랬고요. 공공기관 이전도 내가 들여다보고 성공적으로 하겠다. 작지만 강한 강소 메가 전북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대 기간 도중에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를 네. 한 건데 이 공약만 지켜줘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전북에는 상당히 큰 메리트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자기 발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네.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가 전북에 보여줄 최고의 정치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한 책임이죠. 그 책임을 전북 도민들에게 그리고 전북 발전에 환원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책임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책임 정치의 제1선에 있는 김민석 대표가 우리 전북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견인을 해 주십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은 김민석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몰아줬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정청래 당시 대표의 과도한 선거 개입에 대한 반발 여론과 지역 발전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이 전북의 선택에 또 도민들의 바람에 반드시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